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한꺼번에 이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눈여겨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혹시 은석쌤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음, 어, 관찰을 한다는 대상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볼 텐데, 학생들을 볼 때 학생 전체가 있어, 학급에. 그리고 한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단으로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명씩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눈에 띄는 아이 음, 먼저 좀 관찰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혜연 쌤? 저는 집단의 흐름을 보고 어디로 음, 쏠리거나 무게중심이 가는 게 음, 있다라고 음, 하면 음. 거기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별적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집단으로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어떤 아이가 만났을 때, 어떤 대상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급은 보면 예전에 작년에 안 그랬는데 얘네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저희 집단의 시너지, 역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에 가면 되게 시끌시끌하고 막 굉장히 활발하고 막 이런 반이 있고, 어떤 반에 가면 되게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뭔가를 하는 반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보이죠, 실은. 지시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좀 소외되어 있다거나, 이런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결이 다른 아이들이 먼저 눈에 띄죠. 그럼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그런 아이들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지도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항상 보면 어떠한 특출한 어떤 돌출 행동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위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좀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집단과 개인을 한번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단의 아이들의 역동을 파악하고 그 중에 이제 눈여겨 보이는 그 무게중심이 쏠리는 아이를 음, 찾게 되고 음, 혹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소외되어 있는 음. 앉아 있는 아이들이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개개인을 볼 때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주면 아이들을 보기가 좀 좋을까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이 있고, 그다음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 할 때도 어찌 보면 학급 운영,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 혹은 한 차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문화가 막 만들어지진 않아요, 실은. 그러면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건 저는 쉬는 시간에 이제 음, 학생들 생활하는 걸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제가 눈여겨보는 아이들은 첫 번째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놀아요, 어울려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반에는 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실은. 그러면 그 아이가 왜 혼자 앉아 있는지 좀 봐요. 자발적으로 혼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앉아 있는지. 어떤 걸 보면은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 과제물을 음, 어떤 과제를 하고 시간을 음, 보내는지, 음, 책을 보는지, 음. 종이접기를 하는지, 그림을 네, 그리는지, 맞아요.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진짜 도피성인 건지 아니면 그 음, 책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인지는 음, 대화를 해봐야겠죠, 아이하고. 그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주 앉아 있는지 혼자. 음, 그러니까 어떤 비자발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때에 따라서는 앉아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상호작용을 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횟수가 좀 적을 거란 말이죠. 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그러면 비자발적일 때, 이 음, 아이가 사회적 기술 자체가 부족한 건지, 아,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교사가 어쨌거나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실은. 왜냐하면 약간의 도움만 줘도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좋네요. 네네. 그런 행동적인 측면을 좀 관찰을 하다 네네. 보면 또
아이들의 언어 사용이나 네. 언어 생활 습관들도 이제 네. 드러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쉬는 시간에 보면 애들이 어울려 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많은 비난, 그다음에 몸으로 하는 뭐 장난 혹은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때리고 도망치기, 그다음에 뭐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로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학급 문화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에 더불어 학생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 자꾸 아이들 놀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장난인데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이거는 우리 교실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사과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았을 때 문화가 조금씩 형성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사가 좀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알아요. 아, 이 공간이 정말 안전한 공간이구나. 내가 비난받지 않을 수 있구나. 다른이 존중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냥 수업을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쉬는 시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업무 바빠서 애들이 잘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행동, 놀이 방법, 음. 그리고 언어 사용 습관들을 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나 어려움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각 개입을 하셔서 네. 학급 문화 형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즉각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화를 만들 때이지만 사회적 교육이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 좋습니다. 그럼 네. 쉬는 시간은 그렇게 관찰을 하고 수업 시간은 또 어떻게 관찰하면 좋을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준비, 집중. 집중. 준비도 해야 되지만 네. 교사의 말을 집중할 수 없거나 내가 해야 되는 과제에 집중할 수 없으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이들의 집중도를 파악해요. 얘는 어느 정도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은 아이들도 있고 집중 시간이 좀 긴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집중 시간이 달라져요, 지금 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은 얼마나 집중하는가. 전반적인 봤을 때. 그 다음에 물론 발달 단계상 긴 시간을 못 하죠, 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아이들은 어떤 집중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제의 충실도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는 그 수업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원한다, 기대치 아이들한테. 그래서 글씨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쏘는 분량 그리고 내가 내준 과제를 끝까지 완수해 오는지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생님들도 다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보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수업 시간에는 원래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거는 나의 에너지 원래 썼던 거니까 괜찮은데 네. 쉬는 시간에 그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이들 소리 다 듣고 그러려면 네. 되게 에너지 많이 뺏길 것 같은데 그걸 1년 내내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한 달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너지를 그때 많이 쓰면 그 다음에는 그런 에너지 쓸 일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번 만들어지면 좀 되게 견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크게 관찰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까지는. 그러면 개별 관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죠. 이제 이 아이들 성장을 위한 거.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실은. 그 울타리가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견고해지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때가 제일 바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자면 수업 준비 다 끝내놔요, 전날. 3월달에 특히 더 바쁘지만 더 신경 써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애들을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안 해요. 뭔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로 하더라도 수업을 많이 하지 않고 애들한테 과제 줘보고 해오고 하는 거 보면서 좀 합을 맞춰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중을 따지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딜 좀 내가 포커스를 두는지.
저는 특수교사라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비슷하게 관찰을 하면서도 주요로 보게 되는 포인트는 사실 신체 발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지 발달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신체 밸런스가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걷는 자세, 계단 오르기, 그런 대근육부터 그다음에 소근육, 그러니까 우세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좀 보고 우세손이 어떤 손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그 손으로 먼저 적응을 하게 하고 그 손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반대손도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결국에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양손을 좀 고르게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 공기놀이든 작은 뭐 바둑알 놀이든 이렇게 소근육을 쓸 수 있는 놀이들도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놓고 뭐 그 수막대도 하나씩 조각해서 떼고 붙이고 하는 것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힘이 약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 개씩 하게끔 하고 수업 시간과 연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연필쥐기, 젓가락 사용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과제가 어렵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신체 발달상의 기인을 한 경우에는 또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그 연필도 제대로 못 잡는 아이들이 맞아요.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 스포츠 강사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할 때는 잘 보기가 쉽지는 않긴 하지만 또 스포츠 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균형 감각이 어떤지까지 좀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균형 감각이 언어 발달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근육 발달, 대근육 발달,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고 적당히 발달되어 있을 때 학습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거는 결국에는 학습을 하려면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보고 나서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좀 수시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하다 보면 발견이 돼요. 아, 얘가 집중을 못 하는데 과제를 해보는 걸 보는데 글씨가 너무 이상해. 그러거나 혹은 가르쳐 줬는데 이해를 못해. 이런 아이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확인을 해요.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을 써오는데 너무 글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시 써와 했는데 다시 써와도 얘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정확히 이렇게 써와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얘가 그 칠판에 있는 글씨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지각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기억해서 써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야라고 물어봤어요. 말을 못해요. 주의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럼 지금은 잘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대답을 잘 하거나 방금 얘기했던 것도 잘 기억하면 지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 아이는 좀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투여할 것인가, 기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목표치를 좀 다르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춰주는 거죠. 대신 자기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 낮춰주는 거고. 또 어떤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돼요. 지능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산만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럼 이 아이는 끝까지 자꾸 늘어져요. 네가 해야 돼. 지금 해. 그래서 타이밍 가르쳐주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글씨를 좀 더 잘 쓰게 하고, 이 아이는 집중을 하려던 타이밍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과제를 주지 않고 적당히 줄여주고, 이러면서 각자 뭔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의 목표들을 좀 좁혀 나가는 거죠, 아이들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좀 높은 과제를 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까 이해를 못하는 아이한테 잘하는 아이한테 계속 걔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얘는 엄청 힘들어요. 그럼 그때는 괜찮아, 좀 쉬어. 이렇게 일부러 해주기도 해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능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인정. 대신 그 아이에 맞는 목표치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아이는 이 정도의 목표, 이 아이는 이 정도의 목표. 이렇게 잡아가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 아이들도 알아요. 아, 선생님은 도와주는 분이고 잘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과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특성도 다르지만 속도가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제를 제시할 때 좀 느리게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줘요. 과제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뒤 순서로 갈 수 있게 그런 속도 차이를 그 과제 제시 순서상으로 이렇게 어떤 그룹부터 먼저 모둠부터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신체 발달 이외에도 감각적인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시각적인 빛에 대한 예민함, 뭐 소리에 대한 예민함, 다양한 감각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외부 자극에 취약한 아이들은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이런 사이드 쪽에 앉히는 것보다 소리나 빛이 좀 덜 민감한, 그러니까 칠판에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반사되는 것이 그 빛의 자극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촉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촉각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스치기만 해도 때렸다, 맞았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각에 대한 예민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느낌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화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 줄 서기를 할 때에는 가운데에 아이가 서는 것보다는 제일 앞이나 제일 뒤쪽으로 서서 본인이 접촉을 조절할 수 있게 그 간격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음의 속도가 느린 친구들도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서 본인의 속도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면 이제 가운데에서 속도가 벌어지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이런 시선들이 아마 지도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아이들의 수준차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에 어,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자. 네, 이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면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사랑이 샘솟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